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국가 재정의 경제적 역할이 우리의 일상과 사회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이 영상을 통해 우리는 국가 재정이 경제적 안정성을 어떻게 유지하고 성장을 어떻게 촉진하며 우리의 삶의 질을 어떻게 향상시키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려 합니다. 자, 시작해 볼까요? 먼저 자원의 합리적 배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재정은 국가가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로, 재정은 소득의 재분배를 통해 사회적 불평등을 줄이고 모든 국민이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제 안정화와 전략적 자원 배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재정의 자원 배분 기능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자원 배분은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자원을 다양한 사회 및 경제적 우선순위에 따라 배분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시로는 국방 및 치안, 고속도로 건설, 유치산업 보호, 의무교육, 공공의료, 공공주택 공급 등이 있습니다. 이처럼 재정의 핵심 기능 중 하나는 사회적 구생이 극대화되도록 자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것인데요. 여기서 사회적 구생이란 경제의 자원 배분 상태를 평가하는 사회적 기준으로 경제적 효율성과 분배의 형평성을 동시에 고려합니다. 또한 정부는 재정을 통해 공공재 및 가치재를 공급하며 시장 실패를 규정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공공재란 비경합적이고 비배제성을 가지고 있어서 시장에서 공급되기 어려운 재화이고, 가치재는 개개인의 자발적 선택에 의해서는 바람직한 수준까지 생산, 소비되지 않는 재화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시장 실패란 공공재, 독과점, 외부성, 정보의 비대칭성 등으로 인한 시장에서의 자원 배분 왜곡을 의미하는데요. 이제 공공재, 가치재, 시장 실패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공공재는 공급이 이루어질 경우 사회 구성원 다수가 동시적으로 소비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재화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소비해도 다른 사람의 몫이 줄어들지 않는 비경합성을 가지고 있으며, 다른 사람의 접근이나 사용을 배제할 수 없는 비배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공재는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지 않는 사람의 접근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시장의 가격 신호를 이용한 효율적 자원 배분이 어려워 무임승차 현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공공재 공급은 주로 정부가 담당하며 그 재원 마련은 예산을 통해 집합적으로 충당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가치재란 무엇일까요? 가치재란 민간 부문에서 공급되고 있으나 이윤 극대화 논리에 따른 공급량이 사회적 최적 수준에 못 미치는 재화를 의미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가치재는 공공재와 마찬가지로 정부가 국가 재정을 통해 공급해야 합니다. 가치재는 소비 행위 그 자체로 바람직하거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가치재의 정부 공급 근거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가치재가 지닌 양의 외부성 혹은 도덕적 가치. 두 번째, 소득 불평등과 독과점 출현에 따른 과소 공급. 세 번째, 불완전 정보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에 따른 과소 수요가 있습니다. 한편 오늘날 에너지 문제, 기후위기 대응 등 사회적으로 시급한 사안에서 자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기 위해서는 민간과 정부의 협력이 필요한데요. 그 이유는 정부의 사후적인 시장 실패 교정만으로는 복잡한 사회 문제 대응에 한계가 있고 정부가 이를 실패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에너지 전환 등 도전적 과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 기업, 시민사회의 다각적 협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소득 재분배는 재정의 중요 기능 중 하나로 재화와 서비스를 구성원 간에 공평하게 분배하는 것입니다. 소득 재분배는 최저생활 보장, 소득 분배 불평등 완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득 재분배 방법으로는 1차 소득 분배와 2차 소득 분배 방법이 있습니다. 1차 분배는 노동시장 정책 및 금융시장 정책을 통해 생산요소 시장에서 소득을 재분배하는 것을 의미하고 2차 분배는 조세 정책 및 이전 지출을 통해 분배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소득 분배 지표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빈곤율 지표에는 절대적 빈곤율, 상대적 빈곤율, 노인 빈곤율이 있는데요. 절대적 빈곤율은 경상소득이 최저생계비 미만인 소득자 비율이며 상대적 빈곤율은 중위가구 소득의 절반 미만을 버는 소득자 비율을 말합니다. 그리고 노인 빈곤율은 만 65세 이상 노인 가구의 상대적 빈곤율을 말합니다. 여기서 잠깐, 중위소득이란 무엇일까요? 중위소득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가구 소득의 중위값을 의미합니다. 이제 다시 소득 재분배 지표로 돌아오면요. 가구 개인 사이의 소득 불평등은 지니계수, 5분위 배율, 8마 비율, 상위소득 집중도 지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지니계수는 그림과 같은 로렌츠 곡선으로부터 유도되며 아래로 볼록할수록 소득 분배가 불평등하다고 간주됩니다. 지니계수는 그래프상의 로렌츠 곡선이 볼록한 정도를 측정하는데요.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가진 지니계수가 0.4를 넘기면 상당히 불평등한 상태로 보통 간주됩니다. 다음으로 5분위 배율은 소득 상위 20%의 평균 소득을 소득 하위 20%의 평균 소득으로 나눈 값입니다. 8마 비율은 소득 상위 10%의 소득 점유율을 소득 하위 40%의 소득 점유율로 나눈 값이고 상위 소득 집중도는 1에서 10% 상위 계층의 소득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앞서 본 다양한 소득 분배 지표 통계는 어디서 작성할까요? 바로 통계청에서 작성하였는데요. 통계청에서 소득 분배 지표 통계를 작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부에서 소득 분배 정책을 수립합니다. 마지막으로 거시경제적 소득 불평등은 기능적 노동소득 분배율, 국민소득 대비 순자산 지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요. 기능적 노동소득 분배율은 경제 전체 부가가치 중 노동소득의 몫을 나타내는 지표이고 국민소득 대비 순자산은 자산소득과 노동소득의 불균형을 측정한 지표로서 일명 피케티 지수라고도 부릅니다. 경제의 변동은 크게 장기적 변동인 경제 성장과 단기적 변동인 경기 변동으로 나누어지는데요. 과거 역사를 살펴보면 자본주의 경제는 장기적으로 성장했지만 상승, 둔화, 하강, 회복의 사이클을 반복하고 있으며 대체로 4, 5년 내외의 주기적 순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기 변동은 왜 발생할까요? 경기 변동은 근원적으로 총수요가 잠재적 생산 능력으로부터 괴리되면서 발생하는데요. 경기 변동을 일으키는 원인에는 시장 실패, 기술 충격, 불평등, 금융 불안, 불확실성, 대외 충격 등 매우 다양한 원인들이 있습니다. 이 중 기술 충격은 공급 충격에 해당하고 불평등, 금융 불안, 불확실성은 수요 충격에 해당하는데요. 대외 충격은 수요, 공급 충격 모두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정부는 왜 경기 변동에 대응할까요? 과도한 경기 변동은 경제의 불확실성을 높여 투자와 고용에 악영향을 미치고 특히 물가 상승이 지속될 경우 경제 주체의 임금, 물가 기대가 높아져 인플레이션 가속화 현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실업, 경기 침체가 장기화될 경우 노동 의욕, 스킬이 감퇴하면서 잠재적 고용, 생산 능력이 훼손되는데요.
이를 경기 침체의 이력 효과라고도 부릅니다. 이처럼 총수요의 변동으로 일어난 경기 변동은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방해하며 방치할 경우 장기적 후유증이 남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 나라의 정부들은 경기 변동에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경기 변동에 대응하는 정책 수단에는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이 있는데요. 먼저 통화정책은 기준금리 정책과 자산 매입, 매도 등을 통해 통화금융시장의 유동성을 조절하며 경기 조절 외에도 물가 안정을 목표로 합니다. 재정정책은 정부 지출과 조세정책을 통해 경기 변동 최소화를 목표로 하며 크게 확장 재정정책과 긴축 재정정책으로 나뉩니다. 확장 재정정책은 정부 지출 증가 혹은 감세를 통해 총수요를 증가하게 하고 생산, 고용을 증가하게 만들어 경기를 회복시키려는 정책이고, 긴축 재정정책은 정부 지출 감소 혹은 증세를 통해 총수요를 감소하게 하고 생산, 고용의 과열을 진정시켜 경기 과열을 방지하는 정책입니다. 재정정책 유형에는 정부 소비, 정부 투자, 이전 지출, 조세 정책 등이 있는데요. 먼저 정부 소비는 공공의 목적으로 소비재 및 서비스를 정부가 구매, 제공하는 행위이며, 정부 투자는 여러 해에 걸쳐 소모되는 토지, 건물, 기계, 설비 등의 자본재를 정부가 구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전 지출은 복지, 보조금 등의 명목으로 민간의 무상으로 자금을 이전하는 것이고, 조세 정책은 국세, 지방세, 관세 등 세금 제도를 개편하는 것입니다. 이제 자동 안정화 장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자동 안정화 장치란 무엇일까요? 자동 안정화 장치란 재정 지출과 조세 수입이 자동적으로 경기 변동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작용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경기 변동을 완화하도록 설계된 재정 제도입니다. 이때 자동적이란 의미는 별도의 입법론이나 예산안 심의 등 내부적 정책 시차 없이 경기 상황에 따라 적시에 필요한 재정 투입을 펼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동 안정화 장치의 대표적인 예로는 실업급여가 있으며, 불황기에 저절로 늘어나는 공공사회 지출 전반을 포함시키기도 합니다. 자동 안정화 장치의 또 다른 사례로는 누진적 조세 제도가 있는데요. 고소득층에게 많이 걷고 저소득층에게 덜 걷는 누진적 소득세의 경우, 고소득층이 많아지는 호황기에 많이 거치고 저소득층이 많아지는 불황기에 적게 거치는 효과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래 세대를 위한 재정의 역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앞으로 재정은 단기 경기 변동 관리뿐만 아니라 사회 문제 해결, 미래 성장 동력 확충, 중장기 국가 과제를 위한 전략적 자원 배분이라는 보다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해외에서도 단순한 양적 성장을 넘어 포용적, 스마트, 지속가능한 성장을 국가적 미션으로 삼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기후변화, 인구 절벽, 디지털 격차 등 사회 문제 및 공급망 재편, 산업, 에너지 전환 등 도전적 국가 과제에 대한 재정의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단순한 소극적 재정 절감을 넘어 미래지향적 정부 투자로 장기적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여 미래 세원을 확보하는 창의적 전략 수립 또한 요구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국가 재정의 경제적 역할을 통해 정부의 재정 활동이 우리의 경제와 삶에 미치는 깊은 영향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재정은 단순히 돈을 관리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이는 우리 사회를 구성하고 발전시키며 보호하는 데 필수적인 도구입니다. 앞으로도 국가 재정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